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오늘은 20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예정대로 하면 본회의도 열려야 하고 또 의장단도 선출이 돼야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임위도 상견례도 열고 이렇게 포함한 첫 번째 일정을 소화해야 마땅한 날인데 오늘 국회는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단 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고요. 결국 20대 국회도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지각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생 현안은 산적한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의장단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민생과 함께할 여성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 민생 정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재선 국회의원 중랑의 딸 서영교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비디오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니 의원님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늘 오디오로만 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비디오 나오는 줄 알았으면 미장원도 갔다 오고 머리도 좀 손질하고 얼굴도 좀 이렇게 어젯밤부터 톡톡톡톡 두드려놔야 되는데 마스크팩이라도 할 걸.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이런 비디오에 서영교를 초청해 주시다니. 다음엔 좀 쏙 빠진 얼굴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종편에 출연하셨잖아요. 야 오마이가 안 불러도 종편에 많이 나간다. 제가 이제 종편에 못지않죠. 지금 저희가 진보 종편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종편에 그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없고 그 홍만표 검사 아하. 여러분 지금 터졌는데 사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임료가 엄청나다. 이 엄청난 수임료로 홍만표 검사가 정관예우로 사건을 맡으면 무죄 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작년 국감에 제기하면서 정관예우에 대해서 좀 더 그 법무부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거의 1년이 지나서 뻥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곳곳 그 언론에서 당시에 저의 그 국정감사 때 질의 장면을 발언과 함께 계속해서 보도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니 저는 지금 그 오마이 TV 스튜디오 어떠냐고 여쭸더니 홍만표 검사 얘기를 하면서 바로 본인이 얼마나 훌륭한가로 이어지는. 아니라 종편에 제가 나온 걸 팟캐스트의 이야기했죠. 기본이 돼 있어요. 깔때기는 살아있다. 아니. 역시 석깔 서영교 깔때기. 아니 제가 잠깐 석깔은 영원하다. 그 종편에 나왔다는 얘기를 예. 저한테 하셔서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그렇군요. 스튜디오 너무 멋있어요. 예. 스튜디오 멋있고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봐도 정의롭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네. 거기에 저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저 로고, 글씨 로고, 모든 시민은 기자다. 저 내용 자체가 너무 멋진데 거기다 이렇게 또 번듯한. 스튜디오까지 있으니까 되게 멋지고 훌륭합니다. 사실 여기가 대회의실이에요. 예. 지금은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쓰지만 네. 방송이 끝나면 여기 이제 직원들이 와서 회의하고 네. 다용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하튼 예. 지금 제가 지금 그 연휴 끝나고 첫 방송인데 예. 어디서 듣고 계신지 그곳 날씨 어떤지 여쭙지도 않았는데 네. 방송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그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네. 이멜로님께서 네. 서영교 장군 장군? 간마님 안녕하세요. 김유선님이 안녕하세요 서영교 의원님 이번 혁신안 폐기 관련해서 입장 궁금합니다. 월광님께서 나 중랑구 살아요. 오.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김현진님
크크크 시원시원하신 목소리. 네. 에릭 디님은 역시 목소리가 장군감이. 목소리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와 영교 씨 우리 옆 동네 사시는 님입니다. 예. 쌍둥맘 K님. 아우 예. 아침인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시네요. 이세진님께서. 오 아프리카에서 이런 댓글 왔어요. 청산별공님인데요. 미래 여성 대통령 서영교. 느낌표 2개. 오. 야, 늘 응원합니다.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인기가 그러니까- 많으셨어요? 저보다 트위터 팔로워도 별로 많지 않던데 혹시 미리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인터뷰 나온다 이렇게? 예? 그게 아니라 이 그 저기 팟짱이 네. 장윤선의 팟짱이잖아요. 네. 그거 보려고 들어오신 거죠, 전부 다. 그거 보려고 들어왔다가 손님으로 서영교 있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윤선 그 진행자보다 서영교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손님이니까 저를 조금 대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장군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저의 별명이 서장군, 걸크러쉬, 센 언니, 핵사이다 등등 상당히 많았거든요. 얼마나 국민 여러분이 답답했으면 그 필리버스터를 정말 새벽에 하는 거 다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실까. 제가 사실 필리버스터하고 지역 쫓아다니면요. 지역구에서도 되게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는 한 번도 그 야당을 좋아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필리버스터 보고 좋아하게 됐다는 것도 많고 국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꽤 많았군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꼭 잘 뛰어서 대한민국도 그리고 서민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니 저는 서영교 의원이 뭐가 제일 좋으냐면요. 네. 늘 밝으세요. 늘 밝고 사람들한테 그 즐거움과 웃음을 네. 선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랑 구민들은 그 즐거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경쾌하고 밝은 유쾌한 국회의원 정치인이 한 명 있으면 동네 분위기도 밝아질 거 아니에요. 좋아요. 사는 게 네. 꿀꿀한데 네. 그래도 내가 저 언니 보고 있으면 속은 시원해. 아니 이런 생각 동네에서 들것 같아요. 제가 동네에서만 45년인데요. 그 동네에서. 예, 그 동네에서 45년 초중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면목동이에요? 면목동 초중고 다 나왔는데 제가 중곡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네. 중곡 초등학교 4학년짜리 짜리 아이들이 저보고 선배님 그래요. 4학년 애들이. 예, 4학년 애들이 선배님 그러고요. 네. 요번에는 그 중랑구에 네. 중랑천이 있습니다. 옛날엔 중랑천에 그 옆에 산표연탄이 있어서 시꺼먼 물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삼표연탄. 예, 지금은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그 바로 옆에 둔치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네. 여러분 놀러 오세요. 중랑 워터파크 만들어놨습니다. 중랑 워터파크. 예, 중랑 워터파크라고 하는 거 이게 만들어놨어요. 뭐예요? 공공에서 만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중랑천이 한강 옆에 수영장 있잖아요. 예. 중랑천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뻐서 지금 사실은 어. 한강 쪽에서 오. 이 잉어들이 알을 낳으려고 중랑천으로 막 대고 음. 때로 올라오는 거예요. 알 낳으러. 예, 알 낳으러. 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런 옆에 둔치에다가 저희가 수영장을 만들어놨는데 유수풀 만들어 놓고요. 유수풀? 예, 그 다음에 그 페리카나 그 턱에서 물이 확 쏟아집니다. 여러분 워터파크에서 해골에서 물 확 쏟아지는 거 예, 보셨죠? 예, 예. 그런 것처럼 페리카나가 양쪽에 쫙 서 있어요. 새로 그 새 턱이 이만한데 거기에 물이 차면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거기 애들이 이제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중랑천 둔치에 네. 새로운 그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촬영도 오고 사진도 오고 막 나오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그 서영교가 3년 전에 박원순 시장 쫓아가서 수영장 만들어 달라고 졸라서 페리카나 요번- 턱에 물러라. 예, 이번 6월 1일 개장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공짜예요. 6월 28일까지. 진짜? 예. 빨리 서두르세요. 애기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애기 가야 데리고. 되겠네요. 예. 중랑 워터파크. 예. 삼표 연턴에 시커먼 물이 사라지고 맑은 물이 된 중랑천에 워터파크 만드셨대요. 예. 야. 지금 대단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원래 9시 때는 이렇게 댓글 많이 안 달아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고정하셔야겠는데 이 정도 인기면. 아 그래요? 네. 차기 원내대표님 중랑구 좋겠다. 서장군님 경북 상주에서도 한 표 드립니다. 박희준님께서 김상우님 처음 생방 시청합니다. 여긴 정읍인데요. 약간 흐립니다. 김윤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이팅. 김윤상 팀장님까지 아시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항상 애쓰는 오마이 팟짱팀 고생하십니다. 서 의원님 오늘 방송 기대합니다. 김영진님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와. 신나셨다 지역 깔때기. 충남 화이팅! 중랑구 화이팅입니다. 가운데중 물결랑입니다. 네. 너무 중랑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중랑구가 사실은 서울의 25개 지역구 중에 재정 자립도가 24번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랑이라고 하는 곳을 살짝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중랑구를 이야기하니까 네. 혹시나 작은 소지역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행복한 동네 가난이 살짝 불편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서영교가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는 동네. 그런데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 전통시장이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너무 좋아. 가격도 싸고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 사람들이 바글바글 나오잖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동쪽으로는 용마 산이 있고요. 그 산이 옛날에는 채석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뻥뻥 터지면요. 네. 동네가 먼지에 차욱했었는데 이제 그곳에다가 아시아 최대 인공폭포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최대. 예, 아시아 최대 인공폭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반도도 아니고 아시아 최대. 예, 아시아 역시 최대 장군님이라 스케일이 크셔. 인공폭포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근데- 한번 놀러 오시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제주도 올레길 같은 둘레길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진 않지만 천혜의 자연을 잘 이용해 가지고 네. 충랑천도 어차피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데 그 옆에다가 수영장 워터파크 만들었는데 사실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이 자신감 갖고 행복하게 사는 동네다. 그래서 이름도 그래요. 가운데중 물결랑 이름 풀이했더니 그 자체로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그중에 가운데중 물결랑도 화이팅. 의원님 중랑구 얘기하느라고 지금 12분 40초. 네, 죄송합니다. 12분 42초, 43초 네. 막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좋아요. 이건 소지역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중랑구에 워터파크가 생겼구나. 한번 예. 놀러 가야겠다. 이런 것도 어찌 보자면 또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예.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굳이 네. 막 저기 용인까지 안 가도 안 가도 돼요, 이제. 비싼 돈 안 내도 예. 즐길 수 걸어서 있다는 워터파크 거잖아요. 가자가 그러니까 슬로건입니다. 걸어서 사실 작은 워터파크예요. 네. 걸어서 작은 워터파크 가자. 아니 인공 폭포는 아시아 최대로 짓고 왜 저기는 작게 했어요. 워터파크를 크게 지어야지. 예, 가서 보면 이제 큰데 그래요? 저 용인에 있는 그런 거보다 이제 그렇게는 작다는 거죠. 아유 그렇게 클 필요도 없어요. 예, 아이들이 너무 오는데. 예쁩니다. 자, 하여튼 저도 예.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13분 지났기 때문에 네. 중랑구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수석 부대표들 회동이 있었지만 결국 결렬이 됐어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20대 국회 민생 좀 제대로 네. 챙겨달라 여소야대 16년 만에 만들어 드렸는데 예. 결국 국회의장 선출 문제, 상임위 배분 문제로 이 사람들 또 제때 일 출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네. 국민들이 또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여당이 130석입니다. 그럼 야당이 102. 170석이에요. 음. 야당이 170석인데 야당이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신 것은 국민의 뜻인데 여기서 국회의장을 야당이 갖는 게 맞겠죠. 의석 배분에 따라서 했죠 그동안에. 그렇죠. 야당이 갖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여당이 의석도 많았거든요. 의석 배분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170석입니다. 야당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보다는 한 석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170석인데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질 수는 없는 아주 대단한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당도 당연히 야당에게 국회의장을
가지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야 되겠다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물었더니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오래간만에 여소야대 만들어주면서 야당에게 좀 하라 그랬더니 네. 야당이 벌써부터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여당에게 국회의장 넘기란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이건 여야가 협치를 하자고 네. 전부 다 손잡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끼신 겁니다. 청와대가 껴서 국회의장 이야기를 하는 이 판국에 네. 그러면 할 수 없어 넘겨줘야 돼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대 때부터 쭉 네. 한 번도 이 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그 한 번도 제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때 시작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시작하거나 두 달 뒤에 시작하거나 결과는 제때 시작할 때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민기적거리고 가지 말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렇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원칙은 지켜가면서 제때 시작하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양보하면서 잡았는데 갑자기 청와대가 끼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이야기의 책임보다는 야당도 책임을 같이 져야죠. 네.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가 낀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다. 여지껏 지난번 국회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세월호, 네. 청와대에서 국회법, 청와대에서 그 보육 관련한 예산 네.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한 걸음도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국회가 국회 위상을 가져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도 이제 시작된 거죠. 여야가 또 싸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여야가 또 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당이 발목을 잡았어. 청와대와 함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갑자기 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원만하게 협상을 해서 협치를 하자. 그래서 의석수에 따라서 국회의장 문제,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원장 문제 다 종합 정리했는데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야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하면 너무 크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좁혀주세요, 의원님. 김도 원내 수석. 여당 원내 수석이 청와대랑 상의했냐라고 했더니 네. 뭐 청와대랑 상의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네.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니 청와대하고 의논은 할 수 있지만 여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 몫이 당연하죠. 있는 거고 예. 국회와 행정부는 견제 대상이죠. 예, 견제 예. 대상인데 아니 둘이 여당하고 정부가 함께 한 편이 돼서 야당하고 일을 같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 스스로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박근혜 정부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발도 일본 진전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네. 강한 대통령 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대통령, 역대 최고로 강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눈빛, 네. 그리고 의중이 네. 국회를 좌우지하는 이 판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19대 국회 말이었어요. 네. 대통령께서 몇 가지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가 안 해준다고 계속 이야기를 그래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뛰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만 싸워라, 고만 싸워라. 네.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대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라고 얘기했습니다. 18대 국회가 있고요. 네. 19대 국회가 있으면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보다 법안을 몇 개를 더 통과시켰을까요? 자그만치 1200개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좀 달라지면서 국회의원 평가에서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냐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네. 잡기 시작한 게 19대 국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대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척 많이 발의됐습니다. 네. 무척 많이 발의돼서 18대보다 훨씬 많이 발의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19대 국회는 계속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합의 보고 네. 정리해내면서 18대 국회보다
1200개의 법안을 더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보수 그런데 언론들이 이런 프레임을 그렇죠.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대통령이 법안 몇 개를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며 발목을 잡는다며 계속 싸운다라고 네. 하면서 통과시켜줄 법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료 민영화 법안, 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나 이런 거 안에는 의료 민영화 법안 같은 게 그렇죠. 들어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니까 그걸 빼고 갑시다. 네. 라고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좀 무겁고 전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흔드는 법안들이 네.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견제하고 빼내야지 되고 네. 그런 과정을 계속하면서 무능한 국회, 최악의 국회 얘기를 했는데 18대 국회는 법안만 해도 1200개를 더 통과시켰고 그 와중에도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이야기했어도 알아주신 거죠. 그래서 총선 때는 예. 그 여당에 대한 일정 부분 심판을 좀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저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예.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걸 돌아보라고 해서 네. 그러면 그 국회의장부터 뭐 해서 야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싶다. 야당은 원래 국회의장을 가질 생각이 없었죠. 네. 그런데 총선판이 바뀌어졌으면 야당이 일정 정도 국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하고 네.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힘을 실어줬는데 네. 야당이 또 거기서 뺏기면 그것도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제왕적 대통령의 뜻 때문에 예. 지금 그 원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 산적한 민생 현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지금 당장 조사해야 될 것도 너무 많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또 어버이 연합 게이트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거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유럽 순방 다녀오셔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번 한 주 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스톱이에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 힘드시면 쉬실 수도 있는데 그 순방 다녀오고 일주일을 쉰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다음 행보는 제가 보기에는 여지껏 한 번도 못 본 대통령들이 그러니까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춘추관장 하셨잖아요 청와대. 그렇죠. 어떠셨어요? 순방 갔다 와서 일주일씩 쉬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순방 다녀오고 일주일씩 쉰 적이 없죠.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하면서요. 네.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예를 들면 김선일 사건이라고 네, 기억합니다. 납치된 사건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는 집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벙커 안에 계속 있으면서 그 안에 대통령께서 계속 그 안에서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인가 사람들 그때 네, 납치당했을 맞아요. 때도 샘물교회에서. 그 안에 있으면서 전부 다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해결하고 애쓰고 밤을 꼴딱 새가면서도 네. 전체를 진두지휘하던 그 모습 속에서 네.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것이었고요. 순방을 다녀오고 나면 그 쉬는 적은 없었던 거죠. 순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과제가 있습니다. 예. 상대 국가하고 잔잔하게 풀리지 않았던 그 과제를 대통령이 가서 네. 한 번에 매듭을 풀고 오는 거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순방에서 매듭이 못 풀렸던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고 나면 바로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장관부터 해서 그 온갖 부처가 네. 그 매듭을 풀기 위한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사전 정지 그리고 작업을. 정상끼리 만나서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풀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을 또 다시 와서 다 진행돼 나가야 예, 되는 실무진들이. 거죠. 예. 실무진들이 진행돼 나가고 그것을 컨트롤 타워가 네. 청와대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해외 순방이고 정상회담 과정인데 그러면 그 다음 성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 작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와중에 국회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청와대가 그러니까. 의장 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 정무수석을 내려보내든지 그래서 풀 수 있게 네. 옆에서 신호를 보내주거나 일을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안 되고 쉬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해외 순방의 성과를 가지고 업무 지시를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뭔가 그 순방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그게 그렇죠. 보편적인 상식인데
아우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냥 쉰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네, 청문회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숫자가 이제 적게 당선되니까 전향적으로 나선 거예요. 청문회도 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정부랑 당정 협의를 하고 나면 청문회는 검찰 수사 뒤로 이런 식으로 다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런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네. 민생현안 아닙니까? 아이들이 민생현안에 사람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생활용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주변에 껴 있는 법률 관계자, 그다음에 네. 학계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의 네,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 만연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개원 안 하면 국회의원 너희들도 무노동 무임금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도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네. 그렇지만 계속 물밑 작업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습기 살균제를 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네. 위해서 옥시 3법이 저의 1호, 2호, 3호 법안입니다. 네, 1호 법안은 이제 소비자 집단 소송제로 벌써 내놨고요. 네, 다음에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그 다음에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안이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에서 옥시 3법으로 제가 진행해 나갈 텐데요. 네. 이 과정을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20대 개원을 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실 다 돌아다녀 보면 이제 청소하고 짐 정리해서 이제 일하시는 분위기로 됐는데 문제는 국회가 열려야 되는 건데 상임위도 열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 자체를 대통령이 의장 문제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일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옥시 3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당정협의만 하고 오면 여당이 청문회는 검찰 수사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이런 건데 이거 완전히 김 빠진 사이다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로는 좀 곤란한 건데 우선 그 문제는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3법 얘기로 넘어가죠.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당정 협의를 하고 오면 검찰 수사를 다 끝내고 그 수사 결과 어버이연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잖아요. 청문회를 네. 하자라는 전략 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건지 그거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아 그래 검찰 수사 끝난 다음에 청문회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대로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죠. 그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가 예를 들면 국내에 들어옵니다.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생활용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생활용품 중에서도 보건복지와 관련된 네. 용품이 될 수 있고요. 또 환경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산업통상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옥시라고 하는 이 살균제가 옥시라고 하는 그 회사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는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고요. 예. 이것이 국내에서 유통돼 나가는 과정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을 때 그것이 덮여서 2011년에 돼서야 네. 이게 수거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됐지만 이제 2016년 돼서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되는 이 기나긴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로펌이 껴있고 네. 학계가 껴있고 이게 아주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문제. 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오케이 이걸 가지고 외국으로 눈을 돌려 여소야대가 됐고 정치권에 오던 비난을 한번 외국으로 돌려봐라고 가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여당이. 예. 그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안에
총체적인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라고 하게 된 것은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총체적인 것도 한 번씩 짚어주고 가야 그렇죠. 문제 그 정리하는 데만 계속 매몰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이거를 여당이 정부가 빨리 탁 쥐고 딱 털고 가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데 털지 않으니까 야당은 계속 잡게 되는 겁니다. 네. 청문회 하자고 청문회 하자고 하는 시간으로 세월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은 여야 간의 기싸움처럼 변하고 저는 정부가 청와대가 네. 그리고 여당이 국민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네. 예, 이런 것 속에서도 또한 그 정부의 얘기는 또 정부로만 있겠습니까? 그 뒤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렇죠. 청와대를 의심하게 되는 사실은 계속 청와대로 모든 화살을 돌려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내야 되는데 네.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자꾸 막는 이유는 예를 들면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네, 네. 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나서서 정리를 좀 해주는 것이 나라를 더 빨리 그 안전 장치를 만들고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그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그 지위를 받는 그 법무부 소속의 검찰의 경우에는 이게 옥시레킷 벤키저라는 회사, 그 회사의 탐욕 문제 이런 걸로 좀 집중해서 영국 본사의 그 책임을 떠넘기고 기업의 문제로 기업의 사회 책임 문제로 딱 꼬리 자르기를 하고 넘기고 싶었으나 실제로 그게 국내로 넘어와서 유통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뭐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순간 정부의 무책임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좀 빼고 싶어 하는 거다. 그래서 청문회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걱정으로 해서 네.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짚을 건 빨리 짚고 가는 것이 그 다음을 그렇죠.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2002년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무려 14년이 흐른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 수사하고 청문회하고 동시 병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옥시 3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소비자 집단 소송제 이거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어요?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하면 네. 문제가 기업이? 하나 생겼는데 네. 문제가 하나 생겨서 소비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럼 그분에게만 보상을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집단으로 이제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고 싶겠어요, 안 그러고 싶겠어요? 한 건 걸리면 작살이야. 작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절대 이건 못 받아. 기업이. 예, 그래서 못 받는다고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소비자 집단 소송법은 이제는 영국, 미국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없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로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을 했어요. 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연비 문제 관련해 갖고 과대하게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그 이제 시민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소비자 집단 소송제로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제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현대자동차가 화들짝 놀란 거죠. 화들짝 놀라서 빨리 이에 대해서 대처하고 해명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처 작업을 제대로 한 겁니다. 네, 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또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소비자 집단 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무너뜨리는 법안이 제도가 아니라 네. 기업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철저하게 네. 준비함으로써 투명하게 그러면으로써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소비자는 그런 기업을 평가해주고 그러면서 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오히려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컨대 혹시 이 사태만 하더라도 만약에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즉각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벌인 거에 대해서도 큰 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맘대로 해도 정말 이 옥시 차원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렇죠. 맘대로 해도 그 아무런 규제가 없는 그런 나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실제로는 2003년도에 네. 그 증권,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도입이 됐습니다. 네. 네, 당시 이제 주식 관련해서 네. 뭐 문제가 많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도입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다시 네. 이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제가 2003년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드사들의 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네. 총 1억 4천만 건 정도. 도대체 1억 4천만 건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냥 있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한 사람이 승소하면 같이 피해 보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통과만 된다면 네. 그 금융회사가 그렇게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개인정보가 다 유출돼도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 네.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기업들의 로비도 있겠으나 우리가 아직 소비자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네. 큰 문제가 제기되자 이런 것은 한 명만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다른 피해자가 다 같이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기업은 절대로 이런 살균제는 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예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소비자 집단 소송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언론이 부각시키고 있고 네.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제도이고 그래서 기업이 살고 국민이 살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19대 때 발의했었는데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으로 19대 때 이미 내셨는데 그렇죠. 자동 폐기가 됐구나. 네. 예. 그 유명한 자동 폐기. 국회법 개정안도 상시청문회법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제기가 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지요. 있나요? 통과시켜야지요. 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가 19대 때 태완이법 만들었잖아요. 태완이법은 원래 이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네. 작은 아기 6살짜리 태완이가 공부방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누가 황산을 뿌렸어요. 태완이는 그 황산을 피해를 받고 40여일 앓다가 떠나갔습니다. 15년이 지나서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다는 이유로 범인을 잡아도 처벌 못하는 대한민국. 미국에도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고요. 일본에도 없고요. 영국에도 없고요. 없는데 왜 대한민국에만 우리나라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인범에게 관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 법이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도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엽기적인 살인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오히려 2010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아예 다 폐지된 겁니다. 네. 골고루. 예를 들면 기차 안에서 철도 안에서 가스를 뿌렸을 때 그들도 살인범이다.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 폐지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본 따라 법을 만들었는지 아주 그냥 귀하게 잘 모셔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구리 소년도 범인을 잡아도 처벌 못하죠. 화성도 범인을 잡아도 처벌 못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25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렸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정작 태완이는 15년에 걸려 있었는데 살인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나긴 네, 했어요.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후에. 예. 근데 15년에 걸리면서 이거는 살인범을 잡아도 처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국민이 모두 다 공분했고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가 태완이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네. 대한민국의 여론이 같이 힘을 실어줘서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으로부터 피해가 없을 때 오히려 다른 나라처럼 이런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만들어져서 네. 이런 걸 예방하면 좋은데 꼭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네. 태완이는 살인범 공소시효가 해당되지 않게 되자
우리는 태안이법을 통과시키고 맞아요. 화성살인 연쇄살인 사건으로 더 이상 범인을 잡지 못하는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자 우리는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겪고 아프고 나서 여론이 조성되고 나서야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예방되는 차원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지. 늘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맞습니다. 식으로 늘 그런 식으로 사후약방문격으로 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다수의 국민들이 꼭 끝난 다음에 왜 뒷북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안 꼭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제조물 책임법도 그렇고요. 이것도 정말 필요한 법안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것도 이번에 같이 준비하신 2호 법안으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존슨 앤 존슨 사건. 네. 존슨 앤 존슨 파우더를 쓰게 되면서 난소암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나면서 네. 그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10,000,000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피해에게 피해 배상으로 $10,000,000를 해라.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거 문제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네, 그리고 네. 제대로 처리를 안 했잖아. 네. 그래서 당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징벌적 배상이 붙는데 그 $10,000,000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얼마가 붙냐면 $6,200만 더 붙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회사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망하지 않죠. 안 망한가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대응을 했었어야지 되는 거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는 이런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제 이 미국에서 네. 상징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런 그 배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사는 더 이상 네. 이런 아니 파우더를 잘 발랐는데 난소암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예를 들면 가습기를 내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게 가습기를 틀어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은 뭐 회사가 망하는 걸 떠나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범죄죠. 예, 어마어마한 범죄라서 소비자 집단소송죄,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죄를 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조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네. 이제 온갖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아는 좋은 약품을 만들게 되고, 네. 그러면서 국민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회사도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안전과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 상품을 살 때 우리가 기업 브랜드를 보고 사잖아요.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어디 거야 뭐 이렇게 따져서 이제 엄마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기업의 제품은 제가 보기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옥시처럼 이렇게 황당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제품 이제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국민적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집단 소송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법 이것은 반드시 좀 20대 국회 초반에 통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이게 늘 보면 기업 논리하고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새누리당 의원들은 똑같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로 오시는데 이분들은 상임위에 앉으면 꼭 기업 편을 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당의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전경련 같은 재벌 대기업 집단이 또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을지, 그건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로비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의원님한테도요. 네. 어떤 식의 로비가 들어오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무슨 로비가 들어온 건 네.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쪽 로비보다는, 왜냐하면 이 법안이 실제로 상임위에 상정이 돼야지 돼요. 상임위에 그렇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으로 올리고 그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이걸 올리는 걸 원치 않으면 네.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야당에게 로비를 들어오기 전에 여당만 로비를 하면 네. 제가 보기엔 여당이 올리지 못하게 하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야가 합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여당이 이것을 발목을 잡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이 그리고 여론이 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형성해 주면서 여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 줘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태완이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논의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당시에 많이들 해주면서 네. 그것이 안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것처럼 여론이 세상을 바꾸고 여론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해? 왜 뒷북이야? 뒷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게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일찌감치 만들어놨는데 네. 못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완이법도 일찌감치 만들어놓고 계속 작업하는데 이제 그 산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넘게끔 언론이 같이 형성해주고 대중적 세가 형성된다면 여당도 그로부터 그 계속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여론은 벌써 이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도 제조물 책임제법이 있듯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미 1993년에 네. 도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8년에 멜라민 분유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도 그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 20대 국회 1525 3호 법안으로 준비가 예. 돼 있는데요. 초반에 이것들이 좀 다 제도가 마련이 돼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법 잘 만들었나요? 네, 아니 뭐 저 아직 법안은 꼼꼼히 못 봐가지고 여하튼 잘 만드셨겠죠. 예.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모셨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짧게만 얘기를 하고 네.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지난주 SNS에 도배됐던 네.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네.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대 네. 문제인데요. 예. 지금 서영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여성위원장입니다. 맡고 계십니다. 선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서울시, 성남시 몇 개 시도에서 이게 공공으로 학교에 또 혹은 또 저소득층 가정에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책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좀 그 정치 차원에서는 이거를 공공의 문제니까요. 공공 여성의 건강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 중이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법안도 준비하셨다면서요? 그 우리 장윤선 기자가 가장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리고 고마운 일이고요. 저는 여성이기도 하고 엄마지요, 엄마. 엄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여성위원장이니까 제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죠. 아이들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그 생리용품을 어디다가 이렇게 내놓을 만하진 않거든요. 여성의 또 그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기도 하지만 네. 또 남녀의 다른 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라서 살짝 자기 스스로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성의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그나마 SNS에서 나오면서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또 비용도 엄청나구나.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필수품입니다. 네. 우리가 그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듯이 오히려 그 여성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소중한 곳에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비치해서 그 소중한 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법안으로도 정책으로도 예산으로도 좀 더 검토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시원시원한 사이다 같은 목소리에 네. 환호하고 계십니다.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다, 지하철 안에서 듣고 계시다 이런 분들 예.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 예. 오늘로 볼 때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네. 저희가 코너를 만들든지 해서 별도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